자, 27페이지 법률의 목적을 봅시다. 자, 우리 목적은 일반적 성립 요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적이 뭐 해야 된다? 적법해야 된다.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확정성, 확정돼야 된다.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적법해야 된다. 사회적 타당성은 성립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잖아요. 일반적 효력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 자, 우리 일반적 효력 요건, 법률의 목적을 배웁니다. 자, 우리 법률의 목적은 이처럼 확정돼야 되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한 가지라도 흠이 있으면은 무효입니다. 한 가지 흠이 있으면은 무효이다. 자, 먼저 우리 확정성 먼저 봅시다. 자, 우리 법률행위를 잘 이해 못하면은 법률행위를 뭘로 이해하세요? 계약. 그렇죠? 법률행위를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계약의 목적, 즉 계약의 내용입니다. 계약 내용이 뭐 해야 된다? 확정돼야 되고, 계약 내용이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먼저 우리 확정성 봅시다. 자, 확정성은 계약 체결 시, 자, 원칙입니다. 자, 항상 나중에 이 계약 체결 시와 법률행위 시 문제가 계약 체결 시로 나올 수도 있고 법률행위 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법률행위 시 하면은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시면은 법률행위 시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계약 체결 시에 확정돼야 됩니다. 그렇죠? 확정돼야 됩니다. 확정돼야 된다. 확정되지 않으면은 무효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두 필지, 갑 소유 두 필지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갑은 세 필지가 있습니다.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필지를 매매한다고요? 두 필지. 자, 그래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의 표시, 제일 위에 부동산 표시 있죠? 주소. 표시에다가 A 부동산 왜 1필지 이거 확정됐다는 거예요? 확정 안 됐다는 거예요? 자, A 부동산은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왜 1필지는 B 토지인지 C 토지인지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원칙적보다 무효입니다. 확정돼야 된다. 자,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은 이행기 때도 뭐다? 확정되면 됩니다. 꼭 계약 체결 시에 확정되는 거야. 이행기 때 확정돼도 된다. 예를 들면은 자, A 부동산 왜 1필지에 써놓고 단 을이 잔금을 지급할 때 을이 B 토지를 구입할 것인지 C 토지를 구입할 것인지 선택한다 라고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이 계약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이행기 때보다 확정돼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책 봅시다. 자, 가로 1번 두 번째 줄까지 밑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이면 그 법률에는 무효이다라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가로 2번 판례 두 번째 줄부터 밑줄 판례도 여기서부터 끝까지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판례도 마지막 보면은 자,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뭐하다? 이행기 때도 가능합니다. 이행기 때도 가능하다. 네, 주의하시고 자,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자, 가능성과 이 확정성은 구별해야 할 건 뭐냐면은 확정성은 원칙과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방법과 기준이 정해졌으면 이행기 때도 뭐다? 확정되면 돼요. 근데 가능성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법률행위 시 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뭐 한다?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의 봅시다. 법률행위 성립 당초부터 법률행위 성립 당초입니다. 이 법률행위 성립 당초란 거는 계약 체결 시 또는 법률행위 시를 뜻합니다. 법률행위 시에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불가능하면 뭐다?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자, 여기까지 미칠 것이 바랍니다.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자, 가능성이 없는 걸 우리가 말한다? 불가능. 불가능을 줄임말로 우리가 말한다? 불능. 앞에 있는 불자와 뒤에 있는 능자를 따서 불능이란다. 불능. 불가능을 뭐란다? 불능이란다. 자, 우리 28페이지 불능의 종류가 있죠? 불능의 종류. 첫 번째,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습니다. 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자, 매도인이 A 별장을 매매를 합니다.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네, 계약 체결 시, 이 시점을 우리가 계약 체결 시라고 합시다. 계약 체결 시. 자, 이 시점을 계약 체결 시인데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A 별장이 불타 없어졌어요. 이전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매매 계약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불가능. 불능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란다? 원시적 불능이란다. 자, 우리 원시적 불능은 유효하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자, 무효이지만은 우리 민법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우리 채권법에 할 겁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문제가 있다. 자, 계약 체결 후에 이후에 불능입니다. 불가능입니다. 이걸 우리가 말한다? 후발적 불능입니다. 계약 위에 불린 걸 우리가 후발적 불능.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 무효다? 유효합니다, 유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이 계약 체결 이후에 이 불능 후발적 불능일 때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간단히만 보세요. 나중에 우리 채권법에 할 겁니다. 첫 번째, 채권자 기책 사유입니다. 자, 여기서 채권자 채무는 뭐가 불능인 거예요, 지금? 목적물이 불능이에요? 아니면은 갑은 매도인이기 때문에 매수인한테 뭘 받죠? 대금을 받잖아요. 대금을 받으면은 금전으로 따지면은 갑은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 금전으로 따지면은 우리 채무자잖아요. 근데 이건 금전으로 따지지 않잖아요. 뭐가 불능이에요? 목적물. 자, 목적물을 이전해 준 사람이 채무자. 목적물 이전받는 사람이 채권자. 누가 목적물 이전해줘요? 갑이. 그럼 갑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 금전을 할 때는 갑이 채권자가 될 수 있어요. 금전을 할 때는. 우리 금전이 아니라 뭐가 불능이에요? 목적물이 불능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을을 채권자랍니다. 자, 채무자 기책 사유로 매도인의 기책 사유로 계약 체결 후에 이 별장이 불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불능이잖아요. 이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채무자 기책 사유입니다. 자, 채무자 기책 사유로 불타왔었다면 어떤 문제냐? 채무 불이행 문제입니다. 이행할 수가 없잖아요. 갑이 을에게 채무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란다. 우리 채무 불이행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세 가지 있다. 즉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 이행불능은 불가능한 것. 불완전이행은 이행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채무 불이행 문제라는 거. 두 번째, 채권자 기책 사유도 없고 채무자 기책 사유도 없습니다. 둘 다 기책 사유가 없습니다. 자, 둘 다 기책 사유가 없으면은 이러한 대가 위험을 누구한테 부담시킬 것인가? 우리 민법은 채무자한테 부담시켜야 한다라는 이게 위험 부담 문제입니다. 위험 부담 문제. 위험 부담 문제다. 이렇게만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채무자, 기책사유 있으면 채무불이행 문제고, 채권자, 채무자 둘 다 기책사유가 없으면 다 위험부담 문제다. 자, 세 번째입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 불타 없어진 기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냐면은 채권자한테 있어요. 채권자 기책사유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채무자 기책사유는 채무불이행 문제라 했잖아요. 그러면 채권자 기책사유도 채무불이행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위험부담 문제입니다. 똑같이 위험부담 문제입니다. 위험부담 문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채권법에도 상세히 배울 겁니다. 다만 원식 불능과 후발적 불능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식 불능은 계약 체결 이전에 불가능한 걸 우리가 한다. 원식 불능. 원식 불능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 후발적 불능은 계약 체결 후에 불가능한 걸 우리가 한다. 후발적 불능한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이렇게만 알아두십시오. 자, 두 번째 봅시다. 28페이지 두 번째. 자, 그래서 우리 원식 불능은 자, 두 번째 줄 밑줄 그리시기 바랍니다. 계약 성립 당시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것을 뭐라 한다? 원시적 불능한다. 마지막에 무효를 동그라미 해주시고 무효입니다. 무효이다. 자, 후발적 불능은 자, 밑줄 첫 번째부터 매매계약 체결 후에 매매 목적물이 불타버린 경우 후발적 불능이다. 계약이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유효하다. 자,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입니다. 자, 전부 불능은 목적이 전부 불능인 겁니다. 불가능한 경우. 일부 불능은 목적이 일부만 불능인 겁니다. 일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외적으로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무효 법리를 따릅니다. 나중에 우리 일부 무효 법리 배울 겁니다. 무효에서. 그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 불능은 두 번째 줄까지 밑줄, 무효까지 밑줄 그으시고 마지막 부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또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목적의 적법입니다. 적법. 적법성. 세 번째 적법성이죠. 자, 적법성은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계약 내용이 법에 위반되지면 안 되잖아요.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자, 우리 법규는 강행성 여부에 따라서 임의법규와 강행법규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법 조문이, 우리 민법 법 조문이 1118조까지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죠? 그 각 조문마다 그 강행성 여부에 따라 어떤 경우는 임의규정, 어떤 경우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임의규정을 임의법규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강행규정. 강행규정을 강행법규라고 합니다. 자, 우리 임의규정은, 자, 우리 법 조문이 있잖아요. 자, 법 조문대로 당사자들이 법 조문대로 해석하지 않고, 법 조문대로 이행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법 조문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말한다. 임의규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민법 626조는 우리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필요비, 그 목적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지출했다거나 아니면 유익비, 그 목적물 가치를 증대시키는 경우, 그냥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은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다가 자, 임차인 너가 나중에 필요비라든지 유익비를 지출하게 되면 너가 부담한다,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규정했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 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청구할 수 없다라고 특약상에 규정한 거예요. 그 규정은 유효하다, 무효다? 유효합니다. 즉, 법 조문대로 따르지 않고 당사자들이 임의대로 뭐 할 수 있어요? 달리 약정을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뭐란다? 임의규정이란다. 임의법규, 임의규정이란다. 자,
자, 우리 강행 규정은 법 조문대로 뭐 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법 조문대로. 법 조문대로 따르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법 5조에 의하면은 우리 미성년자를 뭐라 부른다? 제한 능력자라 부른다. 우리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는 뭐라 했어요? 취소할 수 있다 했잖아. 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하게 되면은 누구 동의를 얻어야 된다?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 자, 동의를 얻지 못하면은 취소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갑이 미성년자인데, 자, A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병은 법정 대리인입니다. 법정 대리인. 자, 을과 상대방,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갑은 을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을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법정 대리인도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나중에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계약 체결할 때 상대방이 아무리 봐도 갑이 좀 수상해. 미성년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일단 특약상에다가 나중에 너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해서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없기다 라고 특약상에 규정해 놨습니다. 그럼 취소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규정한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강행 규정입니다. 당사자 의사표시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임의 규정은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이거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 전문대로 뭐 한다?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강행 규정에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이제 문제 출제는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제. 자, 우리 강행 규정에서 단속 법규가 있습니다. 단속 법규. 자, 이 단속 법규는 어떤 행위를 위반하면은 형벌이라든지 또는 행정벌, 행정제재를 가합니다. 행정제재. 형벌을 가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위반하게 되면. 그래서 행정법규들은 어떤 행위를 하지 마라 라는 법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위반하게 되면은 형벌로 처벌할 수 있고 또 행정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사자들의 법률행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당사자들의 법률행위도 무효로 할 것인가? 유효로 할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일단은 처벌받잖아요. 그렇죠? 어떤 행위를 하지 마라 라고 행정상 제재라든지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은 받을지언정 그럼 당사자들이 했던 법률행위는 유효로 할 것인가? 무효로 할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즉 사법상 효력은 유효로 할 것인가 무효로 할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자, 사법상 효력을 유효로 하는 게 우리가 단속 규정입니다. 단속 규정입니다. 무효가 아니라 뭐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라는 게 뭐다? 효력 규정입니다. 효력 규정.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하고 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을이 다시 병에게 전매를 합니다. 전매를 할 때도 당연히 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합의로 해서 바로 최초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바로 등기를 해줍니다. 이처럼 원칙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면은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하게 되면 을은 뭘 해야 되고 제3자한테 뭘 하려면은 매매하려면은 자기 앞으로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제3자 병이한테 뭐다? 매매를 하고 등기를 해줘야 된다. 물론 매매할 때 등기하든 안 하든 상관없지만은 일단은 전매를 하려면은 자, 을이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하려면 자기 명의로 뭐 해야 한다?
등기를 하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등기를 생략한 채 바로 갑이 병에게 매매하는 걸 우리가 뭐란다? 중간 생략 등기랍니다.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는 우리 법에 부동산 등기 특별저축법에서 뭘 하게 됐어요? 처벌하게 돼 있다고. 처벌 받습니다. 갑을 병은. 자, 그런데 처벌 받는데 처벌은 변론을 하고 당사자들이 했던 법률행위는 유효로 할 것인가 무효로 할 것인가. 무효로 한다면 이 등기는 병의 등기는 뭐다? 무효가 될 것이고 유효하다면 이 등기는 병의 등기는 유효합니다. 이게 이제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입니다. 우리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입니다. 처벌은 받을지언정 병의 등기는 유효하다 무효하다? 유효하다. 이거 우리가 말한다 단속 규정입니다. 무슨 말 아셨죠? 네. 자, 이제 봅시다. 29페이지. 자,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3번에서 가로 1번 밑줄 그리지 바랍니다. 행정법규 밑줄, 단속법규까지 첫 번째 줄 밑줄,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중간법규 밑줄. 효력 규정은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법상 효력까지 뭐한다? 부정한다.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거예요. 무효로 한다는 겁니다. 그 밑에 단속 규정은 그 규정에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 단속상의 제재를 가하지만은 행위 자체는 사법상 효력은 뭐다? 영향을 주지 않는 규정이다. 즉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유효하다. 이처럼 처벌은 받을지언정 당사자가 했던 법률행위를 유효로 할 것인가 무효로 할 것인가. 유효로 하는 게 우리가 단속 규정이고 무효로 하는 게 뭐다? 효력 규정입니다. 자, 효력 규정부터 살펴봅시다. 자, 방가로 1번은 법률이 정하는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에만 일정한 영업행위가 허용되는 경우 그 법규는 효력 규정입니다. 뭐 사무장 병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사무장 병원이라든지 사무장 변호사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죠? 사무장 병원은 의사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의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 의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의 명의로 해서 뭐다? 병원을 설립해서 이익이 생기면 서로 나눠 갖는 약정. 이런 약정 말하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단은 그러한 계약은 처벌받잖아요. 그렇죠? 처벌받습니다. 처벌받되 그러면 의사가 하는 법률행위도 뭐다? 무효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뭐한다? 효력 규정입니다. 효력 규정.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1번 밑줄 다 긋지 마시고요. 다 읽어봐야 하는데 그냥 동그라미에다 다시 동그라미 하나 치세요. 그럼 전체 읽어보라는 뜻이에요. 다시 동그라미에다 밑줄 긋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밑줄 긋지만 밑줄 긋으면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동그라미 1번에다 다시 동그라미 치면 다 읽어보라는 겁니다. 다 읽어보시고 2번 동그라미 2번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자, 밑에 하단에 방가로 2번 봅시다. 방가로 2번 밑줄. 자,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재소 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위반되어 무효이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 그렇죠? 또 퇴직금을 받지 않는데 또 나중에 퇴직금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부재소 특약은 무효입니다. 자, 무효입니다. 설령 근로자가 나 퇴직금 받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쓴다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라. 자, 30페이지 3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서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약정입니다. 여기까지 밑줄. 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중개사가 돼서 중개행위를 하잖아요. 중개행위에서 뭘 받습니까? 이제 보수를 받잖아요. 자, 보수를 받는데 그 보수를 초과 한도, 즉 일정한 한도 0.9%, 지금 현재 0.9% 최고 한도가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당연히 보다 처벌도 받습니다.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중개행위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급히 매물을 전부 다 팔아달라. 급하니까. 뭐 수수료는 대금에 3%를 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해서 팔아줬는데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잖아요. 수수료.
어떤 사람은 수수료 다 지급하지 않고 0.9%만 주고 어떤 사람은 다 주고 3%를 다 주고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과다는 거예요. 다시 알아본 거예요. 그렇죠? 초과된 거는 무효다라고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중개인 해야 초과 수수료 받을 때 달라갈 때는요 줘야 돼요. 안 주면 뭐 합니까 그 사람이? 고발합니다. 그렇죠? 고발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중개 수수료, 초과 중개 수수료는 초과된 부분마다 무효입니다. 초과된 부분만. 그래서 이거는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그러한 법률의 한 자체가 약정한 자체가 무효예요. 처벌도 받을 뿐만 아니라 초과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약정도 무효입니다. 이거는 효력 규정입니다. 효력 규정. 자, 또 하나 보면은 네 번째, 우리 토지거래허가구에서 매매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에서 매매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효력규정입니다. 효력규정. 효력규정이다. 자,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상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이런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도 무효입니다. 효력규정입니다. 효력규정입니다. 일단 책에다 적어놓고 나중에 우리 요약집에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공부할 때 해야 되니까 다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매매행위라든지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은 뭐다? 효력규정입니다. 효력규정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단속규정 봅시다. 단속규정. 단속규정은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했잖아요. 처벌은 받을지언정 이러한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자, 방가를 1번 두 번째 줄 뭐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라든지 허가 없이 숙박업을 하는 행위라든지 공무원의 영리행위. 자, 예를 들어서 허가 없이 음식점을 경영한다. 그럼 당연히 뭐다? 관할관청에 제재를 받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손님한테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매수인이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 여기까지 밑줄.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 행위를 중간 생략 등기를 했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 유효합니다. 자, 주의할 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그거는 효력 규정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기라면은 당연히 뭐다? 단속 규정인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효력 규정입니다. 이거 주의하시면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방가로 이거 작년에 문제 나왔었죠. 자,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 밑줄. 여기까지만 밑줄. 우리 주택법에 전매 금지, 분양권 전매 금지 있잖아요. 자, 분양자 A 아파트를 자, 우리에게 분양합니다. 우리 분양자를 수분양자라죠. 자, 아파트 당첨돼서 우리 전매 금지 규정이 있는데 배우한테 전매를 했습니다. 전매. 우리 주택법상 64에 전매하면 안 된다라고 처벌을 받습니다. 즉 벌금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받습니다. 자, 처벌을 받을지언정 이러한 당사자 살해 사법상 법률행위는 즉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무효면은 병은 분양권 취득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죠? 유효하다면은 병은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주택법상 전매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그래서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그래서 분양권은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우리 뭡니까?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그쵸? 그 이상 수익을 남겨야지, 그쵸? 수익을 남겨야지 할 수 있지. 근데 처벌받아요. 형사상. 벌금도 보다 범죄예요. 그쵸? 리스트에 올라간다고요. 자, 이게 이제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 무효냐, 유효냐, 예수도 문제 잘 나온다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적법성, 즉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배웠었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사회적 타당성은 103조 한번 볼까요? 그 밑에 법조문.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뭘 한다? 무효란다. 무효 동그라미. 무효란다. 자, 우리 103조는 자, 우리 모든 법률, 그 밑에 봅시다. 의 밑에. 모든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강행법규를 마련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합니다. 자, 어떤 행위를 하지 마라 라고 우리 민법정에 다 일일이 규정한다면은 도박하면은 뭐다? 무효이다 라고 다 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입법기술상 불가능합니다. 자, 이 때문에 강행법규에 뭐다? 위반하지 않아도 무효가 된 규정이 우리 103조 규정입니다. 이러한 103조 규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추상적인 이러한 법정을 만들려면 전부 다 대입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간편하잖아요. 모든 법을 다 규율할 필요 없이 이 103조에 의해서 규율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도 선량,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보다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자, 31페이지 봅시다. 자,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줄 끝에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 사회질서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는 계약 체결 시에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한다는 거. 계약 체결 후에 사회질서 위반이다. 그럼 무효다는 거예요? 무효가 아니다는 거예요? 무효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 체결 시를 판단한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행위 시를 우리가 뭐라 했어요? 계약 체결 시 이렇게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또 3번부터 중요합니다. 반사회적 행위 유형입니다. 반사회적 행위 유형. 자, 첫 번째 우리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전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 읽어보시고. 자, 두 번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정의에 반하는 경우도 뭐다? 동그라미. 이것도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기억본 보면은 주의할 점. 기억본. 첫 번째 보면은 일정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계약. 자, 일정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 가로하세요. 자, 이 상황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범행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될까요? 대가가 있으니까. 대가가 결부됐기 때문에. 무슨 말 아시죠? 또 범죄 행위를 중단하면은 어떤 대가를 지급하겠다. 이것도 선량, 풍속, 사회질서에 반합니다. 범죄 행위 중단도, 범죄 행위 중단을 위해서 뭐다?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무효입니다. 그 두 번째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하였는데 그 대가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동그라미.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증언을 하게 되면은 증인으로 출석하잖아요. 증인으로 출석하면 법원에서 증인 여비를 지급합니다. 일당 한 6만 원 정도, 6만 얼마 정도 지급합니다. 이 금전은 유효합니다. 근데 이 금전을, 이 증인 여비를 초과해서 받게 되면은 무효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시죠? 증인 여비라든지 이러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유효합니다. 근데 증인 여비 이상 초과해서 받게 되면은 그거는 선량, 풍속, 사회질서에 반합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본 전부 해두시고, 니은문도 다시 동그라미 놓고 전부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통 사찰,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수하는 게 약정은 무효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밑에 보면은 주지 임명 행위는 자체가 반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다 읽으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누가 부담한다?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라는 약정은 선량,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반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 자, 네 번째, 리을번. 형사사건에 있어서 송공보수 약정. 자, 형사사건 동그라미입니다. 자,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송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선량 풍속 사회질서에 관한 무효입니다. 이거는 대가가 결부됐기 때문이다. 무효입니다. 근데 민사사건, 가사사건은요? 유효하다 이거. 우리 판례는 형사사건에서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게 되면은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32페이지 볼까요? 자, 이중매매는 효과까지 하고 나서 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4번은 우리 명의신탁을 배운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4번도 넘어가고. 자, 5번 봅시다. 33페이지 동그라미 5번. 법률의 성립 과정에 불법이 게재된 경우입니다. 자, 3번도 전부 다 중요합니다. 기억의 동그라미 중요합니다. 자, 증여계약의 체결 등 법률의 성립 과정, 법률의 성립 과정 박스. 자, 우리 법률의 성립 과정에서 어떤 강박행위가 있다 해서, 어떤 기망행위가 있다 해서 선량, 풍속, 사회질서에 반한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로 취소하면 됩니다. 또 기망이면은 기망에 대한 의사표시에서 뭐다? 취소하면 되는 거지. 선량, 풍속, 사회질서에 관한 행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의 성립 과정에서 어떤 강박행위가 있다 해서 기망행위가 있다 해서 선량, 풍속, 사회질서에 반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든지 기망에 대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든지 그렇게 해결하면 될 뿐이지 선량, 풍속, 사회질서에 반한 게 아니다라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자, 니은문도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방가루 2번 봅시다. 일륜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자, 일륜에 반하는 행위는 전부 밑줄 그으셔야 돼요. 밑줄. 자, 첫 번째 보면은 첫 계약은 윤리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처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뭐다? 무효입니다. 처우 동의 있다 해서 그 첫 계약이 유효하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효입니다. 자, 주의할 점은 세 번째 줄 다만부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축 관계를 해소하기 위하면서 그동안의 첩이 바친 노력과 비용 등의 희생을 배상 내지 위자하고 또 홀로 두 딸을 키우고 지내하는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공소양속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성들은 화가 나겠지만은 그렇죠? 무효가 아닙니다. 유효입니다. 유효. 자, 세 번째,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자, 어떠한 행위라도 보다 혼인하지 않겠다, 또는 뭐 이혼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보다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 동그라미 1번도 다 읽어보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에도 동그라미 해두시고. 자, 동그라미 1번에 다만, 하단에 다만, 퇴직 후에 특정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의 적당한 범위 안에서 그 기간, 구역 등을 한정하고 있으면 유효합니다. 자, 행정고시 문제 이런 문제가 났어요. 자, 미장원에 취업해서 그 원장의 기술을 전수를 받았어요. 한 10년 동안. 그래서 계약 체결하기 전에 나중에 뭐다 퇴사하게 되면은 일체 뭐다 미영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정한 거예요. 그 계약은 무효다, 유효다? 무효입니다. 그렇지만은 일정한 기간, 5년 동안 그래서 이 구역 범위 내에서 하지 마라 라는 규정은 뭐다?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동그라미.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기구로부터 일정 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반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회사에서 돈을 주고 유학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일정한 기간 동안 몇 년 동안에 뭐다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규정은 뭐다? 선량,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 자, 네 번째, 불법 동기 법률행위입니다. 자, 우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불법성을 띈다고 하여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무효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리는 채무자, 차주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그 불법 동기를 표시하거나 또는 뭐다 상대방에게 알려졌다면 그 경우에 한해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채권자, 채무자. 자, 채권자가 돈을 빌려줍니다. 자, 돈을 빌리는데 이 채무자는 어때 돈을 쓰냐면은 어디다 돈을 쓰기 위해서 채권자의 돈을 빌리냐면은 도박하기 위해서
근데 갑이 몰라요. 자, 이러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무효하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국가가 정하는 사행성, 우리 국가가 정하는 사행성을 빼고 개인적인 어떤 사행성은 전부 반사회 질서에 반합니다.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도박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면 도박자금이잖아요. 도박자금은 당연히 선량, 풍속, 사회 질서에 반합니다. 근데 갑은 몰라요. 이 경우에는 선량, 풍속,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선량, 풍속, 사회 질서에 반하느냐?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이 돈은 어디다 쓴다? 계약서에다가 도박 용도를, 도박 자금 이렇게 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다 우리 도박 자금을 쓸 것입니다 라고 알린다든가 이런 경우 한해서마다 무효로 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지금. 단순히 뭐다 어떠한 동기, 불법성을 띈다 해서 도박 자금을 쓴다 해서 채권자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띈다 해서 선량, 풍속,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표시를 하거나 불법성을 표시하거나 상대방한테 알리는 경우 한해서마다 무효라는 거, 이 점도 주의하시고. 자, 34페이지 봅시다. 자, 반사회적 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전부 다 읽어보시고, 첫 번째 보면은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 비자금은 당연히 비자금 조성은 당연히 선량, 풍속, 사회 질서에 반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이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잠시 누구한테 임치,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노태우 비자금 사건입니다. 200억. 비자금 누구한테 맡겼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 남한테 잠시 맡기는 행위는 선량, 풍속,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뭐다? 맡긴 행위 자체는 뭐다? 선량, 풍속,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 등으로 기재한 것. 주로 이제 다운계약서 쓰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도 무효가 아니다는 거 유효합니다. 자, 세 번째. 주택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됐기는 3년 후에 넘겨받기로 한 특약도 이거는 유효합니다. 선량, 풍속,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잘 알아두시고. 자,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 효과입니다. 자, 갑과 을이 첫 계약을 체결합니다. 첫 계약을 체결하면서 A 부동산을 뭐 하겠다? 증여하겠다라고 증여를 하고 뭘 해줍니까? 등기까지 해줍니다. 자, 이러한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선량, 풍속, 사회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뭐다? 무효입니다. 이 첫 계약은 무효입니다. 첫 계약은 무효지만은 이제 등기를 해준 겁니다. 을 명의로. 자, 첫 계약이 무효이면은 자, 원칙적으로 우리 이행하지 않았으면은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죠. 첫 계약만 체결하고 A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면은 갑은 증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행을 했으면요. 원칙은 우리 이행을 했으면은 돌려달라 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 선량, 풍속, 사회 질서 위반은 돌려달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둘 다 불법자잖아요. 둘 다 불법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구제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이거 우리 이제 불법 원인 급여랍니다. 불법 원인 급여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량, 풍속, 사회 질서 위반의 경우에는 일단은 뭐에다 지급했으면 이행을 했으면은 돌려달할 수 있다, 없다? 돌려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고. 자, 1번만 보시면 됩니다. 1번만. 2번은 지금 얘기했으니까 1번만, 동그라미 1번만, 세 번째 줄까지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자, 반사회적 행위는 당연히 무효이다. 따라서 계약의 경우 아직 이행하지 않았으면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를 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단에는 뭐라 한다? 이거는 불법원인 급여 때문에, 급여 때문에 돌려달할 수 없습니다.
자, 밑에 있는 판례는 부동산 실명법이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중매매 32페이지 봅시다. 이중매매. 동그라미 3번.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입니다. 자, 을은 주로 계약금을 지급했고 중도금도 지급했습니다. 자,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잔금 받기를 거부하면서 이 매도인이 누구에게? 배행에게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고 등기를 해줍니다. 이처럼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잔금을 받고 매수인한테 제1매수인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고 누구한테? 배우한테 매매하는 행위를 우리가 말한다. 이중매매를 합니다. 이중매매. 뭐 계약 중도금까지 지급해도 되고 계약 잔금까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배우한테 매매해도 그렇죠? 이중매매입니다. 이처럼 이중매매는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러한 배임행위에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매하게 되면, 이중매매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계약금만 받은 상태는 얼마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중도금까지 지급해야만이 뭐다? 이행착수 돼야만이 배임죄로 처벌받습니다. 자, 형사사건은 변론을 하고 민사사건입니다. 우리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전혀 별개입니다. 우리 민사사건만 볼 겁니다. 자, 원칙입니다. 갑과 병 간의 법률행위는 원칙은 유효합니다. 이중매매는 자, 갑이 을에게 매매하든 병에게 매매하든 자유경쟁 체제에서는 뭐다? 자유입니다. 누구 자유? 갑 자유입니다. 우리 형사사건은 변론하는 데습니다. 우리 민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이중매매는 뭐 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겁니다. 갑과 병 간의 법률행위는 유효합니다. 유효하다. 자, 유효하게 되면은 첫 번째, 이 매수인은, 제1매수인은, 우리 제1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을은? 없잖아요. 이미 소유권 누구한테 넘겨졌습니까? 병한테 넘겨있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 취득을 상실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을은 구제받을까요? 구제 방법.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말한다. 채무 불이행입니다. 자, 우리 채무 불이행인데, 우리 채무 불이행 몇 가지 있다 했어요? 세 가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안전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이행불능입니다. 이행불능. 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병은 유효하게 이제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 자, 병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입니다. 소유권 취득합니다. 특히 악이. 자, 우리 선이란 건 뭐예요? 우리 민법에서 어떠한 사실을 모르는 것. 악인은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병이 갑이 을에게 매매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했다는데 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효하다는 건 무효하다는 거.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알고 있어도 취득한다. 즉 병이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선량 풍속 사회질서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의도 뭐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에서 병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자, 예외 규정을 봅시다.
자, A는 병이 가부 배행에 적극 가담한 경우입니다. 병이 가부 배행에 적극 가담한 경우는 무효로가 있습니다. 선량풍속 사회질서에 반한다라는 겁니다. 무효입니다. 자,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우리 절대적 무효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병이 가부 배행에 적극 가담했으면 아까 우리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은 상관이 없죠.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적극 가담하게 되면은 무효입니다. 적극 가담은 무효이다. 자, 첫 번째. 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자, 을이 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 수 없다. 을이 소유자가 된 사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을이 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고, 자, 두 번째. 그럼 갑은 병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왜요? 어? 자, 우리 무효를 했잖아요. 자, 무효면은 원칙적으로 물론 이행을 했었죠? 갑은 병한테 등기를 해준 거잖아요. 이행을 했으면 원칙적으로 돌려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량풍속 사회질서 위반은 뭐라 했어요?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어요. 갑은 병에게 돌려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됩니다. 나중에 또 배우니까 그냥 알아만 두시기 바랍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된다는 거. 자, 그럼 어떻게 소유권 이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을은 누굴 대의해서 갑을 대의하여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합니다. 말소.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득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말소를 구합니다. 자,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를 구하면은 이제 소유권 누구한테 되돌아가요? 갑한테 되돌아가잖아요. 갑한테 매매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구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우리 채권자 취소권은 문제 안 나와요. 다만 이것만 알아두세요. 효과만 알아두세요. 우리 채권자 취소권은 우리 시험 범위 중에서 딱 두 번 나와요. 어디서 한 번 나오냐? 이중매매에서 한 번 나오고, 나중에 우리 배운 통정 허위표시에서 한 번 나옵니다. 자, 이중매매에서 채권자 취소권 나오면 무조건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하게 되면 채권자는 그러한 법률행위를 뭐하고 취소시키고 일탈된 재산을 다시 환원시키는 제도를 우리가 한다.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을은 병에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을은 누구에게? 병에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은 이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이어야 돼요. 을이 갑한테 가지는 채권이 돈 달라는 거예요. 을이 갑한테 가진 채권이 돈 달라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잖아요. 어떤 특정물을 달라는 거예요. 금전 채권이 아닙니다. 우리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금전 채권 한해서. 그래서 특정물에 대한 이행 청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을 구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자, 무효인 경우에는 갑과 병 간에 서로 이러한 병이 갑의 배행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불법 행위잖아요. 그렇죠? 자, 이기 때문에 을은 갑과
병을 공동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과 병을 공동 불법행위에서 뭐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칙일 때는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무효일 때는 불법행위입니다.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 두 번째 병입니다. 병. 자,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병은 우리 적극 병이 가부배임에 적극 가담하게 되면은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자, 그럼 병이 다시 정에게 매매했을 때 정은 유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취득할 수 없습니다. 여기 됐어요. 절대적 무효랬잖아요. 자, 병이, 자, 무효인데, 갑과 병 간의 법률의 무효인데, 다시 병이 정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자, 정이 선이든 악이든 간에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자, 이 절대적 무효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또 다른 면에는 항상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취득하지 않는 거냐 묻으면은 앞에 있는 사람을 보라 했죠. 앞에 있는 사람이 권리자다, 권리자가 아니다. 권리자이면은 선이든 악이든 유효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있고, 앞에 있는 자가 무권리자다. 그러면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건 무권리자잖아요. 무효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은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작년에 이게 문제가 나왔어요. 일단 문제 풀고는 알겠지만은. 자, 이렇게 이중매매 정리해 두시면은 어떤 문제라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을 보면은 32페이지 동그라미 3번 보면은 기억번이 원칙이에요. 거기다 적어주세요. 기억번이 원칙이에요. 원칙입니다. 이건 다 알아두셔야 기억번 동그라미 원칙. 자, 니은문도 동그라미. 니은이 애외 규정입니다. 니은이 애외 규정입니다. 동그라미. 자, 디귿번은 나중에 할 겁니다. 자, 디귿번은 꼭 부동산에 있어서 이중매매뿐만 아니라 우리 임대차 계약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도 이중으로 임대차 계약하면 그것도 뭐다? 이 이중매매 법리에 적용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중매매 확장 이론입니다. 나중에 배우도록 합시다. 자, 4번도 우리 명시다 배워만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다음에 35페이지. 이중매매와 관련된 방가로 2번, 제일 상단에. 이중매매와 관련된 겁니다. 제일 상단에. 2번, 방가로 2번. 자, 반사회적 부동산 이중매매와 채권자 대위권. 그래서 우리 무효면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이 이중매매가 무효면은 어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했잖아요. 어떻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채권자 대위권으로. 아무튼 채권자 대위권 말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대위권 행사 말고는. 그래서 제1매수인은 누굴 대위해서 매도인을 대위해서 제3자 병을 상대로마다 소유권 이전짓기 말소를 구하고, 병에 말소를 구하면은 갑한테 소유권이 더 들어오죠. 자, 그러면은 갑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짓기를 구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애외 규정이죠.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 제1매수인이.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